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중국을 봤을 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은 무조건 성장이었어요. 네. 그 성장을 기반으로 부채가 쌓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게 기존의 스킴이었다면 이제는 그 성장이 줄어들었는데 부채가 쌓이고 있다는 게 경각심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성장이 고꾸라지면서 부채가 더 늘어버리면 일본의 케이스로 갈 수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얘기예요. 빈센트님한테 좀 긴급히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중국 쪽 상황 때문에. 네. 중국 쪽 상황이 일단 뭐 부동산 쪽도 좀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만 일단 물가부터 네. 시작을 해볼까요? 디플레이션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보니까 전월비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뭐 0.2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네. 7월께 마이너스 0.3이었나요? 전년 맞아요. 동월비로도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중국은 진짜 뒤로 가는 겁니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물가가? 일단 어떤 한 국가의 예.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을 판단하기 전에 네. 어떠한 경제 지표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가 먼저 선행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흔히 쉽게 물가 지표를 갖고 볼 수 있죠. 네. 물가 지표는 두 가지죠. 소비자가 내는 물가 지표가 있고 네. 생산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체가 주로 내는 물가 지표가 있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역성장, 그러니까 뒤로 뒷걸음질 친다면 네. 우리 흔히 그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예. 얘기를 하고요. 금융시장에서는. 하지만 사전적으로는 GDP 디플레이터라고 그래서 GDP가 한 국가의 총 생산 아닙니까? 네. 이 모든 것을 감안한 게 또 물가가 있어요. 네. GDP 디플레이터. 이것이 역성장할 때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학술적인 것과 시장 참가자들의 괴리가 조금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중국은 지금 물가 지표가 전부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역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원인이 뭘까라고 예. 보면 소비가 부진해요. 일단 소비가 안 돼. 네, 수요가 부진합니다. 네. 수요가 부진하니까 특히 중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게 크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소비가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기업체들이 생산을 덜하게 되고 물건 가격이 내려가고 그게 다시 메비우스 띠처럼 소비자 물가를 끌어내리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악순환. 거죠. 네, 말 그대로 악순환. 그렇죠. 소비가 안 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좀 코로나19 이후로 리오프닝을 올해 초에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사실 연말에. 작년 연말, 네. 올해 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뒤늦게 리오프닝을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세계에서도 야 중국이 풀리면은 그래도 글로벌 경기 좀 좋아질 거야. 네. 기대를 했는데 네. 완전 엇나갔죠. 기대감이 너무 컸고요. 왜 이렇게 소비를 안 할까요? 자산 가격 때문인 건가요? 뭘 정확해요.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소비는 소득의 함수입니다. 네. 좀 어려운 말을 좀 드리자면 경제 101에 나오는 건데 소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흔히 소득의 함수라 그러는데 소득을 구성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것이죠. 하나는 웨이지, 즉 월급, 고용시장이 담당하고 또 하나는 웰스라 그래서 우리 흔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웰스는 부동산 아닙니까? 네. 이 고용시장과 부동산, 중국 지금 어떠냐? 다 깨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깨지고 있고 임금, 그렇죠. 고용시장도 최근에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청년 실업률이 20.8%를 넘다 보니까 그렇죠. 중국 당국에서 이제 청년 실업률 통계 발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면 그렇죠. 거의 그냥 20%대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5명 중에 1명은 청년은 실업이고 그쵸. 근데 현지에서 체감하는 건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훨씬 더 높은 거고 그리고 오늘 뒤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네. 다루겠지만 중국의 민영 개발 업체, 부동산 PF 업체가 하나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비구이 위안. 맞습니다. 네. 그 비교 위안이 헝다보다 부채가 한 4배 정도 많아요. 1위 업체였으니까. 네, 우리나라 한화로 한 255조 정도 되는데 문제는 규모보다도요. 네. 이 부동산 건설 업체가 부동산 PF 업체가 고용하는 청년 실업 수가 또 엄청 낮다라는 것이죠.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고용하는 청년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중국 당국이 왜 이 타이밍에 청년 실업률을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인가? 예. 네, 헝다 사태 이후에 부동산 업체들의 연쇄도산이 고용시장에 이미 뭐 다다음 달, 다음 분기 보지 않더라도 악순환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러면 그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고 자산도 그렇고 고용 시장도 그렇고
양방으로 얻어맞고 있으니 네. 중국 경기는 뒤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네. 일단 최근에도 보면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그래서 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춰잡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원래 올해 초에 그 뭐 정치 행사 때도 중국이 5% 네. 안팎의 성장을 하겠다. 희망한다. 예, 그걸 목표로 잡았죠. 네네. 그 호플리.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혹시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상황에서 상반기 1, 2분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네.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요. 네. 하지만 지금 나오는 3분기 때 월간 지표들이라든지 예. 우리가 모두 얘기했던 디플레이션 압력을 감안하면 실제 오차는 보기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중국을 제외한 모든 IB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중국만 5% 얘기하고 있고 전 세계는 안 돼. 잘해봐야 4%도 네, 4에서 3%까지 3%요? 네, 3% 후반에서 4%까지도 전망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어떤 일이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네. 작년 연말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을 때 정확히 2월 달 중순 이후에 예. OECD, IMF, 월드뱅크가 글로벌 성장률을 상향 조정합니다. 작년에는 올해 2월에. 올해 2월에요? 네. 월드뱅크가 상향 네, 조정했다고요?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해요. 어허.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았는데 예.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니 IMF, OECD, 월드뱅크, 글로벌 경제의 컨센서스를 이끌어가는 주요 기관들에서 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그 이유로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래서 상향 조정했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네,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네.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많이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이거는 네네. 전 세계가 다 틀린 거죠. 월드뱅크, 뭐 IMF, OECD 네. 다.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이런 프로에 나오면 전망을 하는 입장에서 매번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정에 의한 전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계 경제도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예. 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다면 네.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상당 부분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전망치를 올려놨어요. 음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상과 달리 가정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력값이 중국의 5%대 성장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깨져버리니 맞습니다. 입력이 틀리니 출력도 틀릴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충격 반응으로 그래서 이제 모든 글로벌 IB들 그러니까 네. 주요 투자 은행들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근데 올해도 다 지난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네. 올해 하향 조정 안 하더라도 내년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뭐 몰라 5%인지 4%인지 네. 안 좋을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이대로 가면 약간 관성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망에도. 그럼 내년은 더 안 좋게 볼 수 있다. 그렇죠. 그게 가장 투자하는 환경에서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중국이 투자해주고 소비해주고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네. 중국 경제의 40년 호황이 끝났다라고 네. 해설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네. 그 내용을 보니까 고성장 모델이 망가졌다. 기반 시설, 부동산 과잉 투자로 경제 효과 없이 부채만 누적되고 있다. 네. 빚만 쌓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2030년대 되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거다. 네. 이건 뭐 거의 이제 대한민국 정도 성장률로. 지원은커녕 중진국도 졸업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네.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했는데 일단 어느 정도나 동의하세요?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게 서방 언론 매체이죠. 그렇죠. 네. 좀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예. 네, 모든 전망과 가시적인 가십거리의 기사는 좀 더 자극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중립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면 일단 과잉 투자로 경제 효과 없이 부채만 누적되었다. 근데 성장에 항상 뒤따르는 게 빚, 부채예요. 네. 그래서 중국을 봤을 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그러면 뭐 다양한 이미지가 있지만 경제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성장입니다. 성장 엔진이죠. 그렇죠. 중국은 무조건 성장이었어요. 예, 예. 그 성장을 기반으로 부채가 쌓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게 기존의 스킴이었다면 이제는 그 성장이 줄어들었는데 부채가 쌓이고 있다는 게 경각심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성장이 고꾸라지면서 부채가 더 늘어버리면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케이스로 갈 수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얘기예요.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선진국이 되기 전에 그런 위기가 항상 있었다라는 경각심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의 네네. 시작을 네. 중국이 지금 네. 할 하고 수도 있는 것 있다. 아니냐.
근데 이제 비슷한 공통 분모로 좀 더 한 발짝 깊게 들어가면 자, 그럼 무엇이 비슷하냐? 첫 번째, 한 국가의 성장 동인,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력. 예. 일본의 고령화 속도에 버금갈 만큼 중국이 빨라지고 있다. 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나락으로 갔던 그 이유를 네네. 똑같이 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네네. 보여주고 있는. 한 2, 30년의 터울을 갖고 반복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게 이 사설의 경각심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전 세계 2위를 호령했던 7, 80년도의 강대국 일본이 현재 G3, G4 아니면 그 어디도 일본의 위상이 예전만치 못한데 네. 그럼 과연 인구 때문만 저렇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요.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결국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부동산. 아, 근데 지금 중국에서 작년부터 헝다 사태 계속해서 부동산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일본도 인구 문제, 부동산 문제. 그렇죠. 거기 닥쳤던 거. 거기도 그렇죠. 뭐 환율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맞습니다. 인구와 부동산. 사실 야, 어떻게 13억, 14억 인구에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약간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5천만에서 줄어드는 거나 14억에서 줄어드는 네, 거나 네. 어찌됐든 간에 후퇴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또 어려운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 경각심 나와 있지 않는 거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예. 잃어버린 20년, 30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의 경제적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G3, G4 정도는 그렇죠. 유지를 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일본 니케이 지수, 일본 주요 지수는 또 엄청 괜찮았고요. 호황이죠. 자, 그런데 중국은 그거하고 좀 다른 게 있죠. 여기서 극명하게 다른 것은 예. 일본은 찰석같이 미국 편에 서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들어갔고 중국은 지금 정반대편에 서 있다. 아하. 이게 오히려 더 일본화, 제페니케이션의 속도를 네.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 것이고요. 음. 그게 지금 시국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설로서 저희한테 받아들여지는 거고, 오늘 대표님하고 모두에 중국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쭉 했는데 네. 항상 이런 문제는 있었어요. 과거에도. 네, 90년대 외환위기 때도 중국은 문제가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문제가 있었고 네. 2012년 남유럽 피그스 위기 때 유럽 위기 때도 문제가 있었고 2014, 15년 자본 이출 위안화 약세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네. 그때도 위기가 있었는데 다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중국이 그걸 이겨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다 어떻게 이겨냈냐? 정부가 돈을 쏴서 정부 정책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힘이 없어졌다라는 게 약간의 위기감. 그만큼 빚이 쌓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마저도 그 네. 많은 부채 때문에 그렇죠. 과거처럼 과감하게 부양을 하기도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부양은 곧 부동산인데 이게 정책적 딜레마에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중국이란 큰 땅덩어리 성장 엔진이 네. 내수, 이 경제 부양, 부동산 부양으로 그동안 위기를 모면해 왔는데 예. 이번엔 그게 힘들다면 과거의 또 하나 채널이었던 대외적인 수출, 네. 그것이 작동하면 되는데 지금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으로 그것조차도 어렵다. 그렇죠. 그거는 계속해서 미국이 연합 작전으로 계속해서 이제 중국을 올가매고 있으니까 네. 수출이 회복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고. 네. 그러면은 약간 그런 생각도 그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국이 나중에는 이 G2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이 패권 경쟁이 아니라. G2를 어떻게 산정했느냐. 예. 우리가 GDP 규모를 갖고 넘버 2라고 하죠. 네. 근데 GDP는 약간의 착시가 있죠. 왜냐하면 예. 그냥 인구 많고 일단 인구가 많으면 GDP가 커져요. 그렇죠. 네, 인도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인도도 빠르게 올라오고 네,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평균 단가라고 할 수 있는 평균 임금, 평균 노동, 평균 소득인 것이죠. 평균적인 잣대를 갖다 대면 중국이 과연 넘버 2의 위상을 갖고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G2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쨌든 글로벌 영향력을 놓고 봤을 때 미국하고 버금가는 하나의 국가로서 신흥국을 대표하는 국가로서 자리매긴 했지만 지금 그 부채 더미 위에서 쌓아 올린 공등탑이라는 우려가 상당 부분 놓여져 있고요. 네. 지금은 그런 것들의 시험대에서 올해 특히 지금 이 시각에는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되는 이 부동산 부실 문제, 네. 부동산 개발 업체들 하나 둘씩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게 손 놓고 보고만 있지는 네. 않을 거잖아요. 손 놓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정보를 가린다.
청년 실업률, 정보를 가린다. 네, 청년 실업률 발표 안 한다. 아, 네,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어.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일단은 정보를 하나 줄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깜깜이 들어간 거고, 두 번째, 그 안에서 자금 공급할 건데요. 예. 지방 정부를 통해서 자금을 유입해서 공급했던 창구가 있어요. 네. 그게 LGFP라는 건데, 예. LGFV라는 건데, 네, 그 창구가 결국 우리나라 따지면 하나의 기금 같은 거거든요. 지방 기금. 네, 그 기금이 돈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 정책적 딜레마, 부양을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부양을 하자니 시진핑이 세 번째 연임을 할 때 갖고 나온 프랜차이즈 표가 뭡니까? 공동 부유론. 그렇죠. 우리 모두 잘 살자. 근데 부동산을 부양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 잘 사는 게 아니고 잘 사는 놈만 잘 살게 된다. 양극화 확대.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정책 딜레마.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이 뭐든 할 겁니다. 보여지는 건 다 할 거예요. 하지만 예, 예. 그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뭔가 노력은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네. 뭐든지 카드는 꺼내들 수는 있겠지만 효과는 의문. 네, 저는 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거의 없을 거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특히 이제 이번 주에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지준율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예, LPR 금리라고 해서 중국은 좀 희한해요. 어떤 중국의 인민은행이 한국은행처럼 딱 고지하는 게 아니고 예, 한 30여 개 정도의 주요 업체들한테 은행의 이자율을 전부 받아서 너무 높은 거, 너무 낮은 거를 절사하고 평균을 내서 기준금리를 산정합니다. 그게 LPR 금리라는 건데 네. 그게 중국의 기준금리예요. 예. 그것이 이번에 인하 압력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조금씩 낮아지긴 하는데 최근에 한 21일이었나요? 네. 예. 그때도 중국이 1년 만기 LPR 금리를 3.45로 네.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네. 이거 뭐 빅스텝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네, 네. 이제 사람들한테 네. 0.1? 이게 내린 거야? 막 이런 거고.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0.25가 아니고 0.1이라서 네. 그 수준이 너무 낮아서 네. 정책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것은 서구식 마인드고 제가 볼 때는 바로미터는 좋다. 바로미터. 내린다. 방향입니까? 방향성은 좋다. 내린다. 근데 시장에서도 좀 혹평을 한 게 네. 5년 만기 LPR이 주택담보대출의 그 기준이 되는 금리라면서요. 근데 네네. 그거는 인하를 안 했더라고요. 네네.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거죠. 지금의 부동산 부양체, 네. 정책적 딜레마죠. 5년물의 직접적인 금리를 인하해서 부동산을 어떻게 보면 정부가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그러면 지금 인민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기존의 방향성, 우리 모두 중진국, 중산층이 잘 살게 되는 공동 부유론에 완전히 위배되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빚내서 집 사라. 이거를 못 하는 거네요. 할 수 없죠. 네. 그러면 이거 뭐 답이 없는데? 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률이 하향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걸 음모론으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거기는 공산 국가고 네. 사회주의 국가니까 또 시진핑은 네. 뭐 장기 연임 네. 절대 권력자니까 네. 그냥 생각 자체가 이제는 네. 성장, 네. 지원, 패권이 아니라 네. 그냥 말 그대로 체제 유지, 네. 사회주의 유지, 네. 네. 공동부유 완전히 그냥 그쪽으로만 확 치우쳐져 있어서 그런 걸까? 근본적으로 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이데올로기의 체제이고요. 예. 중국식 시장 경제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더 중요한 건, 자, 오늘 중국에 대해서 되게 우려 섞인 부분. 저 진짜 오랜만에 나와서 또 중국에서. 요즘에 너무 큰 이슈여가지고. 네. 네. 근데 이제 그나마 좋은 걸 좀 얘기해 드릴까요? 네. 자, 그렇다고 중국이 망하느냐? 그렇다고 중국이 망하느냐? 네네네. 아니다. 음. 그럼 그 근거는 뭐냐? 일단 빚은 많은데요. 음. 외부에서 빌린 빚이 별로 없어요. 아하. 달러 베이스의 외채가 극히 적습니다. 한 국가가 동아시아 국가들이 IMF부터 계속 망할 때 예. 대부분 공통 분모가 한국은 특히 96년도에 빚도 많았지만 단기 외채, 장기 외채의 미스매치로 그쵸. 안 됐던 것처럼 결국 기축통화국을 갖고 있지 않는 국가들에서 위기라는 것은 네. 기축통화인 달러 베이스에 달러 자산의 빚이 많아야 되는데 그쵸. 중국은 위안화 자산에 대한 빚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중국이 넘버2의 패권을 갖고 오면서 동남아시아 주변국들한테 수많은 돈을 뿌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 다 지금 불능 상태고 중국 자체적인 빚은 많지만 그러니까 약간 일본화돼 있는 것이죠. 그걸 좀 달리 당장 망하겠냐에 대해서는 외채가 크게 적다. 그러니까 채무국은 아니고 채권국이잖아요. 그렇죠. 또 뭐 미국 채권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있고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망하지는 않는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맞습니다.
그게 더 문제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죠. 우리나라 지금 뭐 원래 제1의 수출국이었는데 네, 올해 뭐 미국이랑 좀 역전될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중국 경기 회복되기를 바라는 게 사실 중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뭐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네네. 수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수출도 그렇고 대부분 영향권의 가격 변수들,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들, 특히 환율 같은 것들이 많이 연동돼 있어요. 위안화랑 원화랑. 네, 지금 최근에 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약세로 전환되는 것도 위안화의 빠른 상승, 약세 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나 영향권에 있는 것이죠. 네. 항상 어떤 국가를 선도하고 어떤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시국에는 한국 경제에 중국을 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이 기침을 하는 게 아니고 골마 누워버리면 한국의 올해 하반기의 전망은 불보듯 뻔하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올해 경제를 전망을 할 때 네. 중국의 리오프닝, 네, 소비 회복, 네, 경기 회복을 전제로 네. 우리나라 경기도 조금 기대를 했던 거잖아요. KDI나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저를 비롯해서 민간에서는 네. 그게 되겠어?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올해 어떻게 우리 경기의 회복 속도나 이런 네. 것도 조금 더 네네.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 걸까요? 한국 경제가 회복이라는 단어가 좀 무색할 만큼 예. 성장하려면 어떤 게 잘 돼야지 성장할 수 있는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적으로 성장하든지 외부적으로 잘 되든지. 네. 외부적으로 잘 된다는 것은 수출이 네. 잘 된다는 거고, 네. 근데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대부분 반도체를 비롯해서 중간재 성향이니까 네. 글로벌 경기를 잘 탄단 말이죠. 근데 글로벌 경기가 최근 보면 미국만 좋고 나머지는 다 안 좋아지고 있으니 네. 한국 수출에서 미국한테 수출하는 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봤을 때 일단 마이너스, 네네. 대외적으로는 힘들다. 네네. 그럼 대내로 봤을 때 소비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음. 라고 해서 딱 봤더니 가계부채 이미 GDP 대비 100%를 넘었고 거기에 부동산 지금 다시 반등이냐 아니면 나락으로 가냐 기로했기 때문에 자칫 지갑을 열기는 힘들고, 네. 그래서 한국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내수가 불안한 상황에서 대외적인 흔들림 속에서 한국 경제를 과연 좋게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러게요. 그래서 수출도 회복이 좀 더디고 네. 최근에 뭐 8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네. 미진하고 네. 내수도 역시 마찬가지고 뭔가 조금 기대치를 그래서 좀 더 내려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그렇게 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를 따지기 전에 네. 일단 착륙한다,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방점이 있고요. 네. 그런데 또 가격 변수인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외환시장이나 이런 가격 변수는 그런 것들 누가 모르냐, 다 반영된 거 아니냐, 네. 이후에 넥스트가 더 궁금하다라는 것이 지금의 시점인 것이죠.